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도 선배의 도움이 필요하죠.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면 쉬운 길이 있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작 도움의 기회를 만났을 때 제대로 질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무엇이 중요한 건지, 어떤 걸 먼저 해야 하는 건지, 심지어 나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조차 모를 때가 있죠. 무작정 앞만 보고 한참을 달린 뒤에야 방향이 틀렸다는 걸 깨닫기도 합니다. 고대 로마 철학자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배가 어느 항구로 가야 할지 모른다면 어떤 바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어떤 도움을 얼마나 받느냐가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디로 가고 싶은가일 겁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1월 16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진아님이 오늘 대기질 때문에 목이 칼칼하다고, 오늘 좀 안개 이렇게 좀 많이 낀 것 같더라고요. 서울도 좀 흐린 상황입니다. 자, 오늘 원탁의 기자들과 함께하는 날인데요. 국제 무역 관세도 참 안개인지 이게 뭔지 많이 끼어 있습니다. 스모그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반도체 관세를 또 들고 나왔는데요. 미국 산업에 기여하지 않으면 관세 25%를 매기겠다. 일단은 엔비디아가 중국에 수출하는 그런 류의 반도체를 먼저 좀 타깃으로 한 거긴 합니다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우리 기업은 과연 안심할 수 있을까요? 같이 한번 논의해 보시죠. 그리고 3차 상법 개정안에 정부와 여당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는데요. 조금 더 주주 가치를 높여보자. 한국 증시의 저평가 그 마지막 단추까지 한번 채워보자. 저평가를 해소하는 그 마지막 단추까지 채워보자라는 건데요. 이어서 같이 한번 논의해 보시죠. 그리고 한 가지 알려드리면, 조금 전에 코스피가 4,800을 처음으로 돌파하면서 또 새로운 기록을 쓰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4,817, 4,813 여기를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네요. 15포인트 이상 0.33% 오른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요. 예, 코스닥은 말씀 안 드려도 그냥 거기 있던 자리에 거기 그대로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0.4% 내리고 있네요. 자, 오늘 경제상식 퀴즈 나갑니다. 최근에 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경제 상황을 볼 때요, 시중에 풀려 있는 돈의 총량 꼭 봐야죠. 현금뿐만 아니라 정기예금, 요구불예금, 단기 금융상품처럼요,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잠재적 유동성까지 포함을 하는데요.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이것이 GDP 대비 154%에 달합니다. 경제 규모보다 한 1.5배 정도 된다라는 거죠. 미국이 GDP 대비 71%니까 덩치에 비해서 이 광의의 유동성이 미국보다는 더 2배 큰 셈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실물 경제 규모에 비해서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려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다만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 과잉을 판단하는 건 이것만으로 보는 건 부적절하다. 은행 중심의 금융구조 이런 것도 봐야 하고, 자신의 임기 동안에 이것은 늘지 않았다도 이렇게 반박을 하기도 했죠. 협의의 통화보다 당연히 큰 건데요. 협의의 통화를 M1이라고 합니다. 머니1. 그거보다 더 큽니다. 그러면 숫자 하나를 좀 올려야겠죠. 예, 힌트는 여기까지. M1 아니고 그거보다는 좀 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9730, 또 KBS 콩이 열려 있고요. 추첨을 통해서도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KBS 콩,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원탁의 기자들 만나보실까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원탁의 기자들 만나보실까요? 알고란의 고란 기자, 동아일보 백상경 기자, 매일경제 추동훈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번씩 꼭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이야기. 좀 한동안 그래도 좀 조용했나요?
좀 조용했는데 주기적으로 한 번씩은 꼭 나와야 이 그러니까 직성이 우리가 풀리는 그런 얘기 같습니다. 어렵게 관세 협상을 마무리를 했는데 이번에는 반도체입니다. 물론 뭐 삼성이나 하이닉스를 바로 이제 직격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미국에 기여하지 않는 첨단 반도체는 25% 관세를 매기겠다. 어떤 내용인지부터 좀 알려주세요. 자, 주동훈 기자. 네. 어제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요 14일 날 현지 시간으로 해외에서 생산됐다가 미국에 수입하고요. 이것이 다시 중국으로 수출되는 반도체에 대해서 이 관세 25%를 부과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원래 H200이라는 엔비디아의 AI 칩이 있습니다. 이게 제일 좋은 칩은 아니고요. 한 두 번째로 좋은 칩 정도인데 네. 원래는 완전히 중국의 수출을 금지하다가 이걸 허락하겠다. 이거를 이제 화해 국면에 이제 하나의 무기로 쓰겠다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이전 이야기였는데 이거를 허락한 것까지는 좋은데 여기에다가 이 관세 25%를 매기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중국도 좋은 거고 우리도 좋은 것이다. 우리도 돈을 좀 벌고 중국에도 칩이 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었는데요. 이를 놓고 또다시 관세 전쟁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물론 이제 엔비디아가 반도체를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 타이완에 있는 TSMC에서 만들어서 수입을 했다가 그거를 중국으로 이제 판매하는 뭐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럴 때 관세를 매기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내야 하는 주체는 엔비디아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어떤 구조냐면요. 그 기존의 트럼프 정부에서 계속 얘기했던 관세라는 것들은 네. 중국을 봉쇄하겠다라는 측면이 좀 더 강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흐름을 통제하면서 그 흐름에서 파생하는 부가가치를 본인들이 얻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만 TSMC에서 생산을 해서 이 반도체를 이제 미국으로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미국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 생산한 지역에서 칩들을 만든 다음에 그걸 허브앤스포크 방식으로 세계에다 뿌려주기 위해서 일단 미국으로 가져오고 여기서 퀄리티나 어떤 이 재고나 이런 것들을 총괄 관리를 하면서 전 세계 각지에다가 뿌려주는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 이게 미국에 들어왔다가 그냥 나간 이 칩들에 대해서도 미국이 이번에 이제 25% 우리가 관세를 매겨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안에서 뭐 어떤 생산이나 어떤 부가가치나 이런 것들이 뭐 창출이 되지 않는 부분인데 이게 지나만 가면 25%를 받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조금 통행세라는 그렇죠. 네, 그런 얘기들이 이게 나온 통행세. 겁니다. 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민간 기업의 제품인데. 네. 그렇습니다. 뭐 실리적 관점에서 먼저 살펴보면요. 일단 해외에서 생산된 게 미국으로 수입되는 데다가 관세를 매기겠다라는 네. 것입니다. 이게 일종의 압박이거든요. 미국에서 더 생산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한 번 더 이번 관세를 통해서 던지는 것이 있고요. 명분 그리고 법적 관점이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미국 헌법에는요. 이 수출세라는 게 있으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물건을 수입을 했다가 또 외국으로 나간다고 해서 거기 또 관세를 매기면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이것을 이렇게 이번에 이야기를 하면서 무역 확장법 232조를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트럼프 일기 때부터 했었던 이야기거든요. 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경우 이로 인해서 이것을 좀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관세 부과가 가능하다. 이 논리거든요. 네. 이게 굉장히 무섭고 막강한 논리긴 합니다. 이 국가 안보의 위협이라는 게 어찌 보면은 막연할 수 있잖아요. 그러한 무기를 이용해서 이거 잘못하면은 이제 정부에 위험이 된다라는 이유로 이 관세를 때렸던 것. 이전에 알루미늄과 철강이 그랬고요. 자동차 산업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반도체까지 하는 이유, 이 명분이 바로 그러한 이유가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거양득이라고 봐야 될까요? 네. 중국도 견제하고 미국 입장에서는 돈도 벌고 그것도 이제 잘 나가는 기업에 대해서 그래서 고란 기자, 네, 25% 네. 관세 부과하겠다는 포고문을 보면은요. 고란 기자 맞습니다. 미국에 수입된 특정 반도체가 미국의 기술망 공급망 구축이나 반도체 파생 상품의 국내 제조 역량의 강화에 기여하지 않을 경우라고 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기여하면 부과 안 하고 기여 안 하면 부과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아니 미국의 경제와 안보에 기여하는지 안 하는지는 미국이 판단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마음입니까? 뭐 하여튼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별로 이렇게 새롭고 놀랍지는 않습니다.
이게 사실 생산 설비를 늘려가지고 미국 안에서 만들면 부가가치가 창출이 되는 건데 네.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다른 생산 지역에서 뭐 만들었던 제품들을 단순히 물류적으로 이제 가져왔다가 나가는 것들은 이 미국 경제의 어떤 부가가치를 크게 창출한다고 보기 어려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맥락에서 미국 안에서 생산을 해라라고 압박하는 카드인 동시에 지나가는 족족 우리는 돈을 받겠다. 근데 이게 사실 글로벌 밸류체인이란 게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좀 이렇게 소위 속칭 말해서 이제 관세를 들고 이제 칼춤을 춰가지고 지금 굉장히 세계적으로 이제 분자화가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생겨나고 있는 것들인데 사실 그 전까지 보면은 세계화라는 이름 안에서 우리가 공급망이 하나로 잘 굴러가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어느 한 토막 그러니까 그것도 세계 물류의 어떤 허브 역할을 하는 미국, 우리 미국 땅에 들어오는 이런 어떤 핵심 어떤 반도체 자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언제든지 관세를 매길 수 있다, 추가로 매길 수가 있다, 지나가기만 해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메시지를 준 것이란 측면에서 사실 이번 발언이 조금 많은 관심들을 모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TSMC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에도 공장 계속해서 증설을 네. 하고 있습니다만 타이완에서 만들던 물량 또 일부는 뭐 미국의 뭐 애리조나 등등에서 또 만들게 될 테고요. 타이완 관세 이야기는 또 뒷부분에 좀 해보겠고 그러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는 지금 당장 지목된 거는 아닌데 과연 안심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그 고란 기자.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 거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25% 이걸 아마 엔비디아 혼자 떠안지 않을 거거든요. 협력사들에게. 네,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보자면요, 고객사한테 메모리 제조사에 대한 관세 부담을 분담해라라는 요구가 나올 수 뭐 있습니다. 판가를 낮추라거나 아니면 네. 자기네들 판매 가격을 높이고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게 당장 나온 건 아닌데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만약에 지금 전선을 아직까지는 우리 기업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데 네. 만약에 전선을 확대하게 되면 사실 우리도 영향이 있겠죠. 근데 지금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워낙 업황이 좋아서 예. 근데 이게 이제 고객사 정가 이게 과연 엔비디아 마음대로 이루어질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 작년 여름 대비 뭐 현재까지도 D램 가격이 거의 10배 이상 오르긴 했습니다만 여기에다 만약에 관세까지 더해진다 그러면 전 세계 공급량의 70%를 삼성과 하이닉스가 맡고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도 그럼 또 이제 물가라든지 다 전이가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메모리 값이 정말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노트북이 고장이 나면서 새 노트북을 좀 사야 되는 상황이었었는데 지금 바꾼 거예요? 노트북? 이건 바꾼 겁니다. 근데 이제 바꾸기 직전에 사야 된다는 논리를 아내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지금이 메모리 네. 반도체 제일 쌀 때다. 지금 메모리 값이 지금 엄청나게 폭등을 하기 직전 초입이니까 지금 사야 맞아요. 좀 싸게 산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예상했던 메모리 값의 어떤 상승률 이거를 완전히 뛰어넘는 지금 보니까 거의 뭐 한 32기가 정도 되는 램을 사려고 하니까 뭐 어떤 브랜드에 따라 다르지만 뭐 예. 80만 원까지 뭐 소매가가 올라간 데도 있더라고요.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메모리가 지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뭐 아무리 관세 가지고 이렇게 압박을 하고 그런 것들이 능하더라도 메모리 값이 이렇게 많이 올랐다? 그럼 메모리가 들어가는 모든 소비재들에 대해서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다가 지금 뭐 어떤 메모리 쪽에 반도체에 대한 관세까지 부과를 해서 이쪽에 대한 어떤 물가를 더 추동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소비자들의 저항이 좀 상당히 심할 수 있는 그런 물가 쪽으로 많이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미국이 보면은 이제 중간 선거 11월에 앞두고 있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물가를 자극한다. 사실 미국 물가가 지금 최근에 나온 지표들 보면 소비자 물가는 좀 잡히고 있다라는 평가들인데 이것들을 이런 메모리 같은 것들 좀 사람들이 많이 쓰는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것들 이런 것들을 뭐 좀 체감할 수 있게 올려가지고 물가가 올라간다. 이건 좀 부담스러운 결정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요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순위적으로는 좀 빠지지 않겠냐. 네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반도체 관세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안 한 건 아닙니다. 이미 처음 그렇죠. 관세 전쟁을 시작하면서 뭐 철강부터 시작해서요. 뭐 그다음에 자동차 한다고 했고 결국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반도체나 의료 뭐 바이오까지 이야기 다 했었는데 아직 안 건드리고 있거든요. 백 기자님 말씀대로 진짜 중간 선거라든지 물가라든지 내수 경제에 굉장히 큰 타격이 크면은 이 정치적 입지가 흔들려 버리면 사실 트럼프 대통령 또 정책을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유보
또는 좀 밀려질 수는 있겠지만 이 한국 기업들 제가 어제 좀 물어봤었거든요. 물어보니까 대비는 해야긴 해야 된다. 그렇죠. 오긴 올 수 있는 이제 빅웨이브가 맞긴 했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품목 관세도 어느 것 하나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고 특히 우리는 이제 제1의 수출 품목이 메모리 반도체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 기업들이 또 미국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면은 한국 반도체 기업을 향해서 소송들이 계속 이어지더라고요. 몇 가지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이것도 경영 환경과 또 무관할 수 없는 거니까요. 이게 사실은 백상경 이제 기자? 2025년 9월에 그러니까 새로운 미국 특허청장이 취임한 이후에 이게 굉장히 이 특허 무효 심판을 거절하는 비율 자체가 뭐 거의 그 90%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특허 가지고 분쟁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좀 장려를 뭐 한다고 하는 평가들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이제 예전에는 이제 사실 이런 억지로 이제 특허 소송을 하게 되면 그걸 좀 무효화를 시키는 면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미국 뭐 법무부나 특허청 쪽에서 이제 오히려 이제 강력하게 이런 특허를 집행하라는 게 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라고 하면서 좀 이런 특허 소송들에 대해서 좀 편을 드는 부분들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안에서 보면은 이런 특허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집단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집단들이 특히나 이제 우리 삼성전자나 LG전자 같은 좀 대기업들에 대해서 이런 특허 소송을 거는 것들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미국 이렇게 좀 표현하면 좀 그럴 수 있지만은 네, 미국이 조금 어느 정도는 판을 좀 깔아주고 있다라는 느낌까지 들 정도로 사실 좀 우려스러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자국 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뭐 미국 같은 경우 워낙 또 소송의 나라니까 소송이 네, 많은 거는 이해가 되는데요. 25년 9월달에 이제 미국 특허청장이 새로 취임을 했습니다. 트럼프 정부죠. 그 이후로 이제 거절률이 특히나 90% 이상으로 급증을 했다. 이게 좀 눈여겨볼 만한 숫자인 것 같고 중국 기업 쪽의 소송도 있고요. 미국 기업들의 소송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들이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한국 기업들이 계속해서 이걸 당하고 있는데 이게 소송을 제기하는 순간부터 리스크가 생기는 거예요. 어쨌든 법률 비용이 드는 것이고요. 상당한 부담이 되는 불확실성이 것이 있죠. 예. 생기는 거다 보니까 이게 참 골치 아픈 일인데 이게 또 미국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보니 국내 기업들이 관세도 신경 써야 되고 소송도 신경 써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많다라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어느 하루라도 뭐 이렇게 안심하고 편하게 경영할 수 있는 날은 없는 것 네. 같고. 근데 지금 들으실 때 거절률이 급증했는데 왜 이게 특허 쪽이지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게 이제 IPR이라는 특허 무효 심판입니다. 특허 무효를 해주세요라고 제기를 했는데 그걸 거절한다는 얘기는 특허를 인정해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우리 기업과 우리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대상으로 하는 건 뭐냐면 미국의 제조업 기반이 없잖아요. 그런데 특허만 갖고 있는 특허 괴물이 미국 회사들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특허를 보호해 주는 게 어차피 자국 기업의 이익은 보호하면서 그 생산 설비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나 삼성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런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자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제 방패는 크게, 네. 창은 좀 무디게 이렇게도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정부에서 아예 특허 가치에 대해서 부과하는 어떤 수수료 이걸 늘리겠다라는 것도 사실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작년 중순 때부터 이미 나오던 얘기긴 했었는데요. 하워드 러트닉 장관이 이제 조금 요 부분에 상무부 장관이 요걸 좀 주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이게 특허 가치 기업들이 보유한 특허 가치의 한 1%에서 5% 정도 그러니까 최대한 5% 정도를 수수료로 떼어가겠다 이런 구상들을 하고 있다라는 게 사실 작년부터 좀 계속 나오던 얘기인데 최근에 이런 특허 소송과 관련한 동향들이 맞물리면서 사실 이렇게 되면은 기업들이 특허를 갖고만 있어도 그것에 대해서 유지하기 위한 유지비가 계속적으로 들어가고 그 돈을 이제 미국 정부에 내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부담도 사실 늘어날 수 있다. 이게 좀 유력한 좀 특허를 가지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추가로. 근데 그러면 그 사실은 아까 이야기했던 뭐 TSMC가 만들어서 엔비디아가 수입했다가 다시 중국으로 수출하는 그래픽 카드에 대해서 GPGPU에 대해서 관세 매기는 것. 그제 그러면 중국의 입장은 뭐냐? 뭐 중국도 가만히 있진 않아요. 우리도 어차피 H200 필요 없다. 뭐 중국 기업들 뭐 사는 거 자제하라라고도 하고 살 거면 뭐 연구용으로만 써라 뭐 이런 식으로도 또 대응을 하더라고요.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그래도 중국 입장에서 좀 아쉬움이 있을 텐데요. 중국 입장에서는 솔직하게 약간 짜증이 나는 상황이죠. 사실 H200을 주겠다라고 트럼프가 막 시진핑이랑 만나서 네. 이야기 뭐 되게 대승적으로 주겠다는 식으로 말을 해놓고는 주는데
뭐 이런 조건들을 걸어버리니까 엔비디아도 약간 난처해지고 중국도 살짝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벌써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H200 뭐 이제 서명을 했는데 요 이전부터 중국에선 감지한 것 같아요. 쉽게 주지는 않을 거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야, 쓸 거면 말씀해 주신 대로 조금 제한적으로 쓰고 그리고 우리들이 이제 굴기를 하는 게 우리들이 잘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는 지난 관세 전쟁이 계속 한창일 때부터 중국이 강조를 했었던 것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 여파는 상대적으로 중국이 조금 대응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도 나오는 것이고 지난해 가장 큰 또 이슈가 됐었던 게 이 딥시크 아닙니까? 네. 딥시크라는 중국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AI인데 물론 이것도 뭐 사실은 엔비디아가 쓰였다 이런 말도 많았었는데 어쨌든 간에 스스로 기술력을 더 강화하고 중국이 미국의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방법들 아마 앞으로도 강화되면서 이게 또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도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 뭐 기술도 그렇고 패권 경쟁 사이에서 또 중국을 향한 견제는 또 계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국은 저 칩을 우리가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고 준다고 했다가 안 줄 수도 있고 이거를 또 이제 상수로 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 사이에서 보면은 화웨이를 비롯해서 뭐 아직까지 AI 학습에 얼마나 쓰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어센트 시리즈라든지 이런 것도 또 화웨이가 개발을 하고 있고 거기에 붙이는 HBM 메모리 반도체도 뭐 2E 뭐 3 버전까지도 이제는 뭐 CXMT가 또 도전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 그 사이에서 뭔가 기술 경쟁을 계속 또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을 거예요. 중국 입장에서는. 또 하나가 이런 하드웨어뿐만이 아니라 예전에 그 딥시크가 보여줬던 것처럼 더 적은 하드웨어만으로도 좋은 성능을 내는 그런 소프트웨어 쪽으로도 또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 지금 최근에 보면 딥시크를 결국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칩의 사양이 그렇게 높지 않아도 지금 우리가 이제 실제로 사용하는 어느 정도의 AI 성능 같은 것들은 충분히 확보를 할 수 있다. 이 알고리즘을 알고리즘이 아니라 설계를 좀 잘하는 것들만으로도 지금 있는 것들 칩의 최대 성능을 잘 끌어내면 뭐 현재에 창출할 수 있는 AI 어떤 부가가치 정도는 충분히 창출을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걸로 시간을 벌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체적인 하드웨어 생태계를 계속 구축을 해나가면서 사실 중국은 그걸 할 능력이 있잖아요. 충분히 내수 시장도 보유하고 있고 기술도 지금 인공지능 관련해서 인재를 구하려면 그냥 중국을 보지 않으면 뭐 구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그쪽에 인적 자원들이 많이 몰려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 보니까 뭐 그동안 계속 트럼프 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봉쇄를 하는 게 오히려 이제 중국의 굴기를 돕는 길이다라는 얘기들도 계속 나왔던 것들이고요. 그래서 결국 주긴 주는데 이렇게 기분 나쁘게 이렇게 돈 더 걷어가면서 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에서는 자체적인 어떤 경쟁력 키워가는데 계속 방점을 찍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앞으로도 그렇죠. 힘드시겠죠. 네. 딥시크 이름 되게 오랜만에 들으셨을 거예요. 지난해 초였나요? 세상을 되게 깜짝 놀라게 하고 딥시크 쇼크라는 것도 있었는데 적은 비용으로 거의 비슷한 성능을 낸다. 근데 요즘에 뭐 하고 있나 그 사람들이 알아봤더니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원래 거기가 알고리즘 트레이딩에서 이제 자산 운용, 펀드 운용하는 회사부터 시작을 했던 거잖아요. 딥시크 모델로 돈 벌고 있다 하더라고요. 투자해서. 그래서 다른 데들은 이제 돈을 엄청나게 쓰고 있을 때 여기는 벌써 투자로 돈 벌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미국과 중국 쪽의 이슈는 계속해서 우리가 또 지켜보겠고 그 타이완 같은 경우에는 밤사이에 미국과의 관세 협상 어느 정도 이제 타결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만 아주 뭐 구체적인 우리나라의 그 팩트시트가 아주 오래 후에 시간 후에 공개가 됐던 것처럼 세부 내용은 나오지는 큰 않았습니다. 틀에서는 20%였는데 15%로 낮추고요. 네. 2,500억 달러 직접 투자, 2,500억 달러 신용 보증 합치면 이제 5천억 달러를 이제 미국에 투자하는 걸로 했습니다. 규모도 상당합니다. 근데 어차피 TSMC가 미국에 공장 지으면 되는데요. 뭐 아까 8784님이 고란 기자님 목감기가 너무 심해서 다른 사람인 줄 알았네요. 빠른 회복 기원합니다. 이대호 진행자님 질문 조금만 해주세요. 네, 고란 기자도 말하고 싶어가지고요. 예, 하고 싶은 얘기 있습니다. 아까
예, 추동훈 기자 네, 어떤 뭐 얘기 하려다가. 타이완 이야기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가장 지금 직접적으로 영향권이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또 한국 기업과의 또 라이벌 기업이기도 하니까요. TSMC와 타이완 같은 경우에도 말씀해 주신 대로 이 관세 협상이 잘 마무리되어서 끝이 나면 다행인데 네. 어쨌든 타이완 또 정말로 TSMC의 비중이 정말 높은 나라지 않습니까? 근데 TSMC가 미국으로 계속 간다. 이쪽에 투자를 한다라는 것이 타이완의 국가 경제에도 좀 우려가 된다라는 목소리도 현지에서는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결국에는 그렇죠. 이 모델이 한국에도 비슷하게 적용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타이완의 TSMC가 과연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한국 기업들도 지금 계속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이유라고도 합니다. 네. 자,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고 또 저희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갑니다. 오늘은 광의의 통화, 넓은 의미의 통화, 요 약칭을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정기예금, 요구불 예금, 머니마켓 펀드, 뭐 MMF 등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자금까지 모두 포함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2년 내에 내가 찾아서 쓸 수 있는 적금도 여기 포함이 되는데 내가 맘만 먹으면 이제 깨서 쓸 수 있는 통화 아니겠습니까? 요게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GDP 대비 150%를 넘어서 주요국보다 높은 수준인데요. 그래서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 있는 것 아니냐. 그게 물가 상승과 그리고 원화 약세의 배경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요. 다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금융 구조 차이 때문이지 본인의 임기 중에도 이게 늘지 않았고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또 계속 해명을 하고 있죠. 협의의 통화, 좁은 의미의 통화는 M1이고요. 이보다 더 많은 넓은 의미의 통화는 뭐라고 할까요? M까지는 똑같습니다만 8643님은 광의통화 M 이것 이렇게 정확하게 맞춰주셨고요. 홍성원님 경제 과목 배우는 우리 아들이 알려줬어요라고. 경제 교과서 이거 반드시 나오죠. 사실은 M1 그리고 금융기관 유동성 뭐 LF 이런 거의 사이에 있습니다만 요게 가장 많이 쓰죠. 광의의 통화로 많이 쓰이죠. 그리고 이유림님이 저는 성공예감 듣는 MG입니다라고. 아까 어떤 분들이 커닝하셨는지 오탄지 MG라고 이게 Z 모양이 이 숫자 이거랑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디서 커닝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그리고 KBS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오늘 코스피 이 시각 현재 1000이면 환율인데 예. 코스피는 4,819, 4,820 정도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 21, 22포인트, 한 0.4, 0.5% 정도 더 올라가고 있고요. 코스피 5천 시대 이게 처음에 얘기 들었을 때 그게 무슨 소리야 너무한 거 아니야 막 했었는데 이제 200포인트도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디 5천이 보입니까? 천이 정말 이제 거의 손에 잡힐 것 같습니다. 그 사실은 상법 개정이 기여한 바도 상당히 저는 크다고 봅니다. 1차 상법 개정, 2차 상법 개정, 사실 이제는 3차 상법 개정도 이제 목전에 와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좀 추동훈 기자가 설명해 주시겠어요? 간단하게 정리드리겠습니다. 1차 상법 개정안이 시작됐었는데요. 요약을 하면 이사의 충실 의무를 기존의 회사를 위한 것이었는데 회사뿐만 아니라 이 주주를 위해서도 해야 된다라는 개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이 소액 주주라든지 여러 주주들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식으로 가야 된다. 이게 1차 상법 개정안의 핵심이었고요. 2차 상법 개정안의 제목은요. 집중투표제였습니다. 집중투표제 의무화였는데 이사 선임이요. 이전에는 보통 이제 대주주들 중심으로 원하는 이사들을 이렇게 선별할 수 있었는데 이것도 좀 제도를 개선해서 다 소액 주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최소한 한 명이라도 소액 주주들이 원하는 이사들이 선임될 수 있도록 해서 이것도 이 의사결정의 다양성 그리고 일종의 쏠림을 막겠다라는 것이었고요. 자, 지금 이야기의 핵심은 3차 상법 개정안입니다. 이게 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핵심인데요. 자사주라는 것이 어쨌든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라고 봤을 때 이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것을 잘 쓰는 것이 주주들한테 유리하게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뜻으로 자사주를 소각을 해야 된다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 이게 바로 3차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주가 있는데 회사가 갖고 있는 자기 회사 주식이 10주다, 10%다. 그럼 10주를 이제 소각을 하면
전체 존재하는 주식은 이제 90주가 그렇죠. 되니까 알아서 그 지분율들이 한 10%씩 주당 희소성이 더 높아지는 주당 가치가 올라가는 그런 효과죠.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뭐 누군가 특별히 손해를 보는 건 아니고 갖고 있던 사람들 다 똑같이 지분율이 올라가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 부작용이 생기는 기업이 좀 있다면서요. 그래서 예외가 필요한 것 아니냐들을 또 두 가지 기업이 이야기 나옵니다. 고랑 기자가 좀 설명해 주실까요? KT와 SK 하이닉스인데요. 네네네. 모기 메이세요? 네, 모기메입니다. 네. KT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기간 통신 사업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가에 있어서 인프라를 갖고 있는 엄청 중요한 기업이란 말이에요.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외국인 지분 보유 한도를 둡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인이 우리의 그 기간 통신망을 좌지우지하면 안 되니까 이게 49%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외국인들이 주식을 더 사고 싶어도 KT 주식을 이 지분 보유 한도 49%에 이르면 외국인은 더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지금 현재 구조가 그런데 지금 봤더니 24년 12월 말 기준으로 외국인 지분율이 49%입니다. 목까지 차 있어요. 근데 지금 갖고 있는 자사주가 4.34%거든요. 이걸 소각하게 되면 외국인 지분율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든 주주의 지분율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50% 되겠네요. 그럼 넘어가요. 그럼 네. 51.2%가 되거든요. 아니 그러면 이게 자사주를 소각하라는 상법 개정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자의 외국인 보유 지분 이게 두 개가 충돌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이걸 예외를 주자. 혹은 야, 면제를 주면 제도가 악용이 될 가능성이 있다. 아니면 최대 3년간 한시적으로 예외를 주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또 왜 그러냐라고 네. 보면 SK 하이닉스가 사실 그 비슷한 기업인 마이크론에 비해서 주가를 재평가를 못 받고 있잖아요. 네. 그게 바로 이제 우리 증시에 상장됐기 때문이고 미국 증시에 가 있으면 얼마나 재평가를 잘 받겠어요. 그래서 우리 기업이 미국 증시에서 거래되는 방식이 바로 ADR 주식 예탁 증서 방식인데요. 네. 그런데 이 예탁 증서를 형태로 이제 발행을 하려면 우리 SK 하이닉스의 본주가 미국 증시에 이게 가야 돼요. 그렇죠. 그 이제 가야 되는데 그럼 어떤 주식이 갈 거냐? 유통되는 주식이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들고 있는 자사주를 ADR로 바꿔서 미국 시장에서 유통시키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주식은 여기 있으니까 이걸 담보로 해서 그쪽에 예탁 증서로 거래를 하세요. 이런 식이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게 사실 SK 하이닉스가 긍정적으로 보자면 제 가치를 받기 위해서 그리고 어떻게 보자면 주주 가치 제고 차원에서 한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다른 시선으로 보자면 이거 어차피 3차 상법 개정 통과하게 되면 자사주 소각해야 되잖아요. 네. 요거 피하려고 이거 우회하는 거 아니냐, 꼼수 부리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정해진 건 아닌데 대체적인 기류가 KT 관련돼서는 조금 뭔가 예외를 두는 방향으로 가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그럼 SK 뭐 법이 충돌하니까. 네, SK 하이닉스는 이건 안 된다라는 느낌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하. 근데 지금 하이닉스가 미국의 마이크론이랑 시가총액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실적은 거의 2배 이상, 거의 3배 가까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다는 이유로 더 이제 저평가 받는 것이 삼성전자도 물론 있는데 그래서 미국에다가 TSMC처럼 ADR을 이제 상장을 시켜서 저평가를 좀 해소시켜야 한다라는 또 많은 주주들의 목소리가 있고 그게 과연 대주주만을 위해서 자사주를 악용하는 꼼수로 볼 거냐 전체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거냐 사실 좀 정성적으로 판단할 필요도 있어 보여요. 맞습니다. 정성적 판단을 하게 되면 그걸 또 너무 많아진다는 거죠. 케이스가. 예외가 많아지죠. 그래서 이번 3차 상법 개정안에 들어가는 핵심은 주총에서 승인을 받아라 이런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자사주 가지고 뭘 하려면 누구에게 팔든 주든 하려면 주주들에게 승인 받도록 하자 이런 내용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이 자사주 매입은 보통 이 실적 발표할 때 좋은 실적 발표 더불어서 자사주 매입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거든요. 네. 이게 말씀하신 대로 이것들을 나중에 이 소각을 시켜버리면은 이 주주들한테 이득이 되거나 네. 그리고 자사주를 매입해서 이 현금이나 이런 걸 가지고 나중에 투자를 하거나 그리고 또는 직원들을 또 이렇게 동기부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뭐 지분을 주거나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자사주가 이렇게 소각을 반드시 해야 되면은 성과급을 주는 처분 이라든지 여러 가지 매각을 할 때마다 주주총회 특별 결의를 거쳐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사소한 것까지 전부 다 이제 특별 결의, 그러니까 정족수가 높아지는 거죠. 이러한 결의를 거치면서 심각하게 개입이 되는 것이거나 이제 의사 결정을 좀 유연하게 못하는 결과로 된다라는 것이 기업들의 입장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게 너무 과한 정부의 개입은 아니냐라는 것이 기업들의 입장이긴 합니다. 다만 이게 결국에는
서로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죠. 정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이 자사주 소각이라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 된다라는 것이고 기업들은 이러한 문제들 절차상의 어려움이 생긴 것과 더불어서 이 경영권 방어에서도 문제가 생긴다. 이런 문제까지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그 경영권 방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도 좀 관점의 차이일 수 있겠으나 경영진 입장에서 보면 자사주를 가지고 누군가 경영권 위협을 할 때 자사주는 이제 자체적으로 의결권이 없으니까 제3자에게 팔거나 하면은 백기사를 이제 데려오는 그런 힘이 생기는데 근데 또 주주들 입장에서 보면은 주주들 전체 자산인 자사주를 왜 일부 경영진과 일부 대주주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서 왜 쓰는데 이렇게 또 볼 수도 있겠고요. 백성경 기자. 그냥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게 회계상으로 보면 자사주를 이제 자본 이제 이거 없는 것으로 쳐야 되잖아요. 네. 자본의 차감 항목이니까. 근데 이제 요걸 지금 우리나라의 많은 이제 그 기업 오너들이 경영권 방어에 그동안 활용을 많이 해왔던 게 그렇죠.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뭐 거의 자사주 마법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해서 의결권이 없는 이 자사주에 대해서 백기사한테 딱 넘겨가지고 이 죽어있던 의결권을 되살려가지고 갑자기 이들이 막 그 말 타고 딱 나타나가지고 보통 있는 이 오너들의 어떤 이 의사결정을 지원해주는 그렇죠. 이런 역할을 해오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게 그 주주 돈으로 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오너들의 개인 돈이 아니라 회사의 돈으로 이제 산 거기 때문에 이걸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뭐 부정적인 비판들이 굉장히 많고 사실 이런 것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어떤 좀 뭐 영향을 많이 주고 있다라는 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또 이제 돌이켜 보면은 이게 지금의 우리나라 기업 시스템을 지탱해 온 어떤 구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른 어떤 그 기업의 어떤 최대 주주를 어떤 그 보호할 수 있는 보호한다는 측면이 좀 다르게 해석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기존의 이런 시스템 하에서 경영이 다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네. 이런 것들이 갑자기 자사주라는 것들이 통째로 날아가게 된다.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은 지금 해외 자본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들어올 수 있고 이런 상황에서 적대적 M&A나 아니면은 이제 사모펀드나 이런 쪽에서 이렇게 어떤 기업의 어떤 경영권들에 대해서 공격을 해왔을 때 그럼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은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들이 사실 제게 지금 목소리거든요. 근데 이것도 사실 뭐 어차피 너네 돈으로 안 한 거잖아. 뭐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그동안 왔던 어떤 기업 경영의 구조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같이 고민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0041님이 자사주는 모든 주주의 몫이 내재돼 있는데 이걸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매수한다는 게 직권남용이고 주주에게 반하는 행위 아닌가요? 경영권 지키고 싶으면 자기 돈으로 지분 확보하는 게 정상입니다. 이렇게. 근데 이게 너무나 상식적이었던 건데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사실상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했을 때 자동으로 소각이 되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소각이라기보다는 그 소각 의무가 당연히. 법에 없어요. 그렇죠. 왜? 근데 당연히 다 소각을 소각하니까. 네. 그러니까요. 뭐 예를 들어서 팀 쿡이 자기의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서 애플의 돈으로 자사주를 사서 그걸로 경영권을 방어한다. 상상을 해보면 당연히 말이 안 된다고 이제 사람들 생각을 할 텐데 우리나라에서 그게 또 과거에 기본값이었고 이제 좀 바꿔나가자는 거죠. 근데 지금 상법 개정안 3차를 보면은 6개월 안에 소각 뭐 아니면 또 유예가 이제 6개월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또 1년으로 해야 되느냐 또 그 사이에 기업들은 자사주를 매각을 한다라든지 다른 회사랑 교환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교환할 수 있는 권리를 담은 사채를 발행한다라든지 또 물밑에서 엄청 움직이더라고요. 백성경이 만약에 이 물량이 그래서 시장에 갑자기 확 나오게 됐을 때 네. 각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자사주의 어떤 뭐 이제 소각하기 전에 분명히 기업들이 움직일 거거든요. 블록딜에 나서든지 뭐 여러 가지 뭐 형태로 이제 뭐 해소를 하려고 나타날 텐데 그렇게 되면 이 물량이 시장이 풀렸을 때 시장에 엄청난 변동성이 생길 수가 있어요, 사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주주 가치들을 이제 뭐 그 위에서 이제 한다라고 하지만은 순간적으로는 뭐 물량 부담 때문에 주가가 좀 떨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날 수도 있고 뭐 또 이제 뭐 소각이 확
특정이 돼서 이제 주당 가치가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개미들이 이제 이거 앞으로 어차피 올라갈 거니까 하면서 이 시간을 좀 버틸 수도 있겠지만은 기업들 측면에서는 이제 좀 그 부분이 이제 부담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이게 이번 개정안이 6개월이라는 시간을 딱 들고 나오는 느낌인데 그렇게 됐을 때는 사실상 조금 이제 시한폭탄 같은 느낌도 듭니다. 네. 이 기업마다 또 사정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죠. 산업별로도 특징이 다 있는 것인데 이게 일괄적으로 적용하면 뭐 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원래 적용되면은 당연히 좀 긍정적인 면이 있고 피해를 보거나 부정적인 면이 있으니까 이러한 문제점들 예외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어찌 보면 앞으로 논의에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뭐 조건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소각 의무 기간을 좀 늘려준다든지 아니면 특정 산업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예외를 둔다든지 이런 논의가 좀 구체적으로 있어야 된다. 기업들이나 이 재계 쪽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부 쪽에서는 일단 먼저 시행을 하면서 추후에 좀 보완을 하자라는 입장, 요 간극을 메우는 게 지금부터의 가장 큰 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게 사실 오죽하면이라는 말이 나오죠. 사실은 상법 개정 1차 때도 그랬고 2차 때도 그랬고 3차 때도 그렇고 오죽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이 세계적으로 너무나 유명했고 상장을 한다라는 건 공개 기업이 된다라는 의미인데 여전히 창업주의 아들, 손자, 대대손손 자기네들만이 이제 경영만 해야 하는 그런 인식이 그래도 2025년, 26년엔 조금씩 또 바뀌어 나가고 있다라는 거 해서 이제 코스피는 5천 시대를 또 눈앞에 뒀다라는 거 대단합니다. 현재도 4,814 이어지고 있고요. 아니 왜 다들 코스피 지수 얘기할 때마다 한숨을 쉬시는 거예요? 요즘 주변에서 이런 또 포모 현상들도 나타나고 있는데 자 알고란의 고란 기자, 동아일보 백상경 기자, 매일경제 추동훈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충전 마우스패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자동차의 세계 시간입니다. 자동차가 사실 한두 푼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할인을 받으면 그리고 뭔가 캐피탈 같은 것도 금리 할인을 받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되죠. 그런 프로모션도 잘 이용을 해야 하는데요. 오토타임즈 김성환 기자와 함께 자동차를 더 똑똑하고 알뜰하게 구매하는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보통 이제 신차 살 때 사실은 이제 현금으로 사기 너무 부담이 되고 비싸죠. 네. 할부하지 않습니까? 네. 보통 사람들이 할부 기간을 어느 정도로 잡아요? 네, 이 모빌리티 플랫폼 차본 모빌리티가 2025년 한 해 동안 자동차 구매 견적 데이터를 분석한 이 자료를 공개를 했는데요. 네. 여기에 따르면 일시불 및 할부 구매 시 평균 계약 기간, 특히 할부 기준 50.4개월, 특히 전체 할부 계약 중에 이제 60개월, 5년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할부 기간을 최대한 늘려서 월 납입금을 낮추는 전략이 요즘은 대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시불 좀 넣어도 남은 할부는 50.4개월이 그렇죠, 평균이고 네. 아예 할부로만 하면은 60개월, 네. 5년. 아무래도 뭐 차는 뭐 한 10년 이상도 탈 수 있으니까 네. 5년 정도 또 잡을 수 있겠고. 근데 이게 또 종류가 많아요. 신용카드 할부, 또 이제 캐피탈 같은 것도 복잡하죠. 네. 있고. 이건 차이가 얼마나 어떻게 날까요? 네, 일단 자동차 구매를 위한 금융 상품은 크게 카드 할부와 이제 할부 금융으로 나뉘는데요. 네. 일단 카드 할부는 신용 등급이 좀 높아야 합니다. 대신 형식상 대출이 아니라 결제이기 때문에 이제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죠. DSR 규제에 잡히지 않고요. 차를 카드 할부로 사면 DSR에 안 잡혀요. 그렇죠. 네. 그리고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다는 점도 장점으로 부각이 됩니다. 여기에 일부 카드사의 경우는 이제 자체 페이백 프로모션 등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돈을 돌려주기도 합니다. 대신 한도가 통상적으로 7천만 원에서 1억 원 수준이기 때문에 조금은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다만 신용카드사에서 운용하는 자동차 할부 금융은 이 담보대출 성격을 지니면서 DSR 적용 대상이 되기도 하고요. 또 캐피탈사는 반대로 신용 등급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승인은 좀 잘 떨어질 수 있지만 네. 이 할부 금융 상품이 형식상 대출이기 때문에 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DSR 규제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데 이 DSR 규제만 충족을 한다면
대출 한도는 또 카드 할부보다는 좀 넉넉한 편입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죠. 그래서 내가 차를 구입하려는 이 차의 가격이라든지 나의 신용 등급을 잘 비교해보고 꼼꼼히 따져가면서 조금 더 유리한 쪽을 선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신용카드 할부로 차를 사는 건 DSR 규제에 잡히지 않지만 한도가 좀 낮고 네. 캐피탈은 DSR 규제 대상이 되는 반면에 할부보다 조금 더 한도가 넉넉하고요. 그렇죠. 네. 일장일단이 있네요. 중요한 거 금리. 아, 금리 높을 땐 진짜 차 사기도 힘들어요. 맞아요. 특히 요즘에는 얼마 정도 돼요? 코로나 팬데믹 기간 직후에 금리가 정말 높았거든요. 그렇죠. 막 9% 10% 정도 됐습니다. 네, 요즘 가장 최근 기준으로 이제 찍어봤을 때 시중은행 기준 자동차 할부 금리가 지금 한 연 3.5에서 6% 수준이고요. 네. 캐피탈사는 조금 더 높습니다. 5에서 한 7% 정도 됩니다. 뭐 예전과 비교하면 많이 내려왔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확실히 좀 높긴 높습니다. 그래서 할부 금리가 조금 더 안정세를 잡아가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자동차 판매 실적도 또 금리랑 연관이 많이 있죠. 그렇죠. 네. 아무래도 또 부담이 되는 금리에는 또 손이 안 나가기 마련이니까. 네. 그래서 업체별로 무이자 할부 이벤트 이런 거 아. 이용하면 훨씬 좋지 않습니까? 네. 이 무이자 할부라는 단어 참 매력적인 건 사실인데요. 50개월 무이자라고 하면은 어유 엄청나죠. 그렇죠. 네. 근데 여기에는 또 함정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무이자 조건을 주는 대신에 현금 구매 시 할인을 아예 없앨 수도 있고요. 즉 표면적으로는 무이자라고는 하지만 실제 총 비용은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제조사별로 이 프로모션을 잘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고요. 무작정 무이자만 보고 선택하는 거는 금전적으로는 뭐 엄청나게 현명할 것 같진 않다라는 네. 게 좀 제 생각이고요. 정확히 좀 계산을 비교한 다음에 이자율과 할인율 어느 쪽이 좀 유리한지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무이자 조건일 때는 차량 할인을 안 해줄 수도 있고 그렇죠. 종합적으로 봐야겠네요. 총액을. 네. 또 그 한 60개월 할부로 이제 차를 타고 다니는데 네. 나중에 성과급이 나왔어요. 아. 그러니까 저 높은 금리 빨리 갚아버리고 싶다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네. 중도 상환 언제 하는 게 유리해요? 이 할부 금융 상품을 미리 갚을 경우 이 중도 상환 수수료가 발생을 하는데요. 여기에도요? 네, 보통 차값의 1, 2%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보통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의 금액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언제 갚는 게 유리하다는 건 없는 것 같고요. 개인의 자금 여력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뉠 것 같긴 합니다. 어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복잡한 게 생깁니다. 중고차를 살 수도 있고 네. 중고차로 내가 타던 걸 팔 수도 있는데 할부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요거 좀 계산이 어려워지더라고요. 아, 맞아요. 이 부분도 조금은 복잡해 보일 수는 있거든요. 네. 자,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자면 차량 소유권과 금융 계약이 분리돼 있다는 점을 먼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차량 금융은 별개. 별개다. 네. 이 기본 전제 조건을 깔고요. 네. 자동차 할부는 대부분 금융사가 차량의 저당권을 설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남은 할부금 정리가 핵심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남은 할부금을 일시 완납한 다음에 매도하는 방식이겠죠. 이 경우 뭐 저당이 말소되기 때문에 절차가 깔끔해지고요. 중고차 업체를 통한 판매라면 뭐 매각 대금을 할부 잔액을 먼저 정산하는 방식도 많이 활용이 되기는 합니다. 네. 다른 방법으로는 구매자가 할부를 이어받는 할부 승계가 있습니다. 할부를 그대로 또 새 주인이 이어받는 건데요. 아하. 여기에서는 또 이제 금융 심사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조건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의 금융을 이어받는 사람의 신용 등급 그렇죠. 다 보는 거죠. 네, 승계 대상자의 뭐 신용도라든지 소득이라든지 기존의 부채 상황이라든지에 따라서 거절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이 주의할 점은 할부금보다 차량 시세가 낮은 즉 마이너스 상태를 조심해야 하거든요. 이 경우에는 차량을 팔아도 차액을 별도로 현금 정산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더 커질 수 있고요. 남아있는 대출 할부가 한 3천 남아있는데 네. 차값은 한 2,500밖에 그렇죠. 지금 중고차 안 쳐준다. 네. 그런 경우가 생겨요? 아주 간혹가다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이너스 상태의 자동차는 좀 거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따라서 매각 전에는 반드시 할부 잔액이나 중도상환 수수료라든지 실매각가를 함께 따져보는 게 중요합니다. 좀 복잡하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내가 금융 뭐 다 갚을 게 아직 남아있는 상황에서 중고차로 팔고 싶은데 상대방의 신용 상태까지도 보고 심사 먼저 넣어보고 되시면 우리 계약하시죠. 또 이렇게 해야 되고요. 네, 그럴 수도 있고요. 네. 2867님이 돈 없으면 차 안 사면 되죠. 뭘 할부로 차를 사요? 이렇게 보내주신 돈줄 상담소 시간을 이용해 주십시오.
고정희님이 이 코너 기다렸다고 하시네요. 아유, 차 감사합니다. 구매 대신에 대여로 타고 싶은데요. 렌트카 또는 리스가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팁 알려주셨으면 해요. 이렇게. 또 마침 딱 이제 다음 제가 소개해드릴 게 바로 이 리스 장기 렌트이거든요. 이게 항상 헷갈립니다. 리스가 낫냐 렌트가 낫냐. 맞아요. 그렇죠? 네.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요. 가장 큰 차이는 차량 소유권의 주체입니다. 할부는 차량을 구매하는 방식이고 할부금을 모두 갚으면 제 차가 됩니다. 차 소유권이 본인이 되고요. 반면 리스나 장기 렌트는 차량 소유권이 금융사 또는 뭐 제조사가 됩니다. 렌터카 회사가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용자는 일정 기간 살짝 빌려 타는 개념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내 차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네. 비용 구조도 살짝 다른데 할부는 보험료나 세금, 유지비를 모두 개인이 부담하지만 장기 렌트는 이런 부분이 이제 월 이용료에 포함되어 있어서 지출 관리가 조금은 쉽고요. 리스는 이 둘의 중간 성격으로 보험은 보통 개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차이는 계약 종료 시점인데요. 할부는 계약이 끝나면 차량을 계속 보유하거나 자유롭게 처분을 할 수가 있겠죠. 내 소유이니까. 네. 근데 리스나 장기 렌트는 반납을 하거나 아니면 인수를 하거나 재리스를 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상태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다 비교를 해봐야 되고 그러면 네. 일단 기준을 좀 나눠주실까요? 할부, 리스, 장기 렌탈 네. 어떻게 할부는 선택하면 돼요? 예. 이 오래 탈 생각, 이 할부는 오래 탈 생각이고 자산을 보유하려는 경우, 리스 장기 렌트는 초기 부담을 좀 줄이고 일정 기간 편하게 이용하려는 경우에 각각 적합합니다. 결국 주행 기간이나 주행 거리나 세금, 보험 관리에 대한 부담을 어디까지 내가 감수할 수 있느냐가 이런 선택의 기준이 될 것 같네요. 세금 부담까지도 그리고 또 차 자주 바꾸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할부로 사는 것보다는 리스나 장기 렌트가 그게 조금 더 나을 나올 것 수 있고요. 같고요. 네. 최경민님이 2004년식 21년 된 MR을 달리며 타고 있어요. 차를 바꿀 때가 왔어요. 유유 이렇게 또 보내주셨어요. 아유, 오래 타셨네요. 네. 연초잖아요. 네. 원래 연말에는 차 연식 바뀌기 전에 세일 많이 하잖아요. 네. 연초는 어때요? 연초도 나름 세일을 많이 하기는 합니다. 그래요? 아무래도 좀 소비 심리가 줄어드는 해이거든요. 예. 연말에 돈을 많이 지출을 하고 또 이제 구정이 이제 또 설 연휴가 다가오기 때문에 좀 소비자 지갑을 닫는 시기이기 때문에 제조사별로 프로모션을 많이 겁니다. 그래서 차 구입이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 연초를 노리는 거 1월달, 2월달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경기 안 좋을 때 세일을 더 많이 하니까요. 자동차는. 오토타임즈 김성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뿌리 깊은 제조업 시간으로 갑니다. 요즘에 그린란드 때문에 말 많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 땅 갖고 싶다고 막. 북구 항로 다니는 쇠빙선에 대해서 또 재미나게 이야기 들어보시죠. 곽지식 작가와 함께 돌아옵니다.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